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우. 예. 잘 근데 참, 지내셨어요? 예. 네. 뭐 잘 지낼 리가 있어요 요즘에? 요즘에 안녕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안녕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도. 그런데 네. 오늘이 6.25. 그래요, 6.25. 그렇죠. 한국 전쟁 발발한 지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아, 왠지 1950년이니까. 네. 65년. 네. 65년 된 해인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요. 기념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 오늘 뭐 밀리터리 룩으로 이렇게 뭐 옷을 입고 오고 아니, 이게 사실 그리고 건빵까지 왜 갖고 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맛있는 수다니까. 아 그렇게 군바리가 좋은 거야 지금? 아니, 군발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군 제대한 지 20년 넘은 거야. 군복 찾았는데 없어. 그래서 비슷하게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파리 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실 한국 사회에서 6.25라는 한국전쟁이라는 상처가 아직도 내려와요. 그 전세대 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내려온 상처가 아들, 자식, 손자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과연 오늘 주제 중에 하나, 안보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건빵도 그러니까 이렇게 6.25를 맞아서 예. 안보와 관련된 그런 진짜 안보가 얘기를 뭔지. 예. 해보자 그러면서 예. 옷을 이렇게 완전히 안안보스럽게 입고 안보 건빵 진짜. 갖고 온다고 무슨 안보가 돼. 이런 게 가짜 안보야 이런 게 다. 아, 이거 진짜 건빵을 씹으면서 뭐 그때 뭐 어려웠던 날을 기억하자 이거야 뭐야. 맛있는 수다잖아, 맛있는 수다. 응? 자, 맛있다.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희한한 태도들이 지금 예. 집약돼서 오늘 또 어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위기에 대처하는 헛발질들을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첫 번째,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법.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법. 네, 안보 위기에 우리나라의 국방부라든가 예. 또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 이런 데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태극기 70일 동안 걸면 안보가 됩니까? 애국심이 뭐하고 일어나나 보죠?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상한 노래는 아니죠? 요즘 이상한 게 뭐냐면 오늘 6.25라고 동네에서 잊으랴 이 노래가 막 나오고 어찌 우리 그날을. 그런데 일본한테 지금 점령당한 건 다 잊어버렸나 봐. 그랬나 봐. 그 이전에 있었던 건 잊어버렸나 봐. 일본은 왜 그럴까? 자기 식민지 모국이어서 그런가? 어쨌든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갑자기 태극기를 많이 걸자. 사실 우리 3살짜리 아들이 태극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흔드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걸 흔드는 걸 또 좋아하지만 태극기의 태극무늬. 태극무늬.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괴. 이런 걸 벌써 철학적으로 인지하는 거지 얘가. 3살짜리가? 예. 그러면서 그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 이 펄럭이라는 단어. 펄럭이다. 이런 단어. 이런 노래.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태극기가. 그렇다고 우리 애가 애국심이 있나? 아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왜 보수만 얘기해? 진짜 안보는 진보가 더 잘하는데? 라는 생각에 과연 무엇이 진짜 안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가짜 안보들을 갖다 좀 얘기를 좀 하고, 하여튼 우리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가짜 안보들을 갖다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애국하자. 네. 그러면서 애국가 4절까지 부르라는 사람이 총리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이분은 좋아하죠. 그래서 국민의례 할 때 애국가를 4절까지 꼭 부르게 하고,
4절까지 나중에 적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그랬었잖아요, 사실. 다 했어. 어. 다 외웠어 또.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도 그 외웠어. 국민교육 현장까지. 네. 그거 왜 외운 거야? 근데? 못 외우면 집에 못 가고 막 그랬었잖아. 예. 그리고 또 이제 안보 하면서 그 국기계양대 앞에서 그 6시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가슴에 손 이렇게 올리고. 이런다고 과연 안보가 될까?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뭐 가슴 국회에 대한 올리는. 격려한다고 아우 기특한 애국심이다. 사실은요. 각하께서는 거기 감동받으셨나 보지? 뭐 사실은 그 우리 경쟁 TV지만 네. JTBC에서 우리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 뉴스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5단계 그 뭐 욕구 충족 가설을 얘기를 하면서 메슬로우의? 네, 메슬로우의 5단계 가설을 얘기를 하면서 메슬로우. 네. 맨 밑바닥의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 욕구가 그렇죠. 생기고 그 다음 욕구가 또 충족돼야 그 위에 욕구 이러면서 이제 5단계까지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맨 마지막엔 자아 실현의 욕구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맨 밑바닥의 욕구 그게 네. 이제 먹고 살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위 바로 위가 안전한 그렇지, 우리가 안전. 정말 숨쉬고 사는 게 안전한 것인가 맞습니다. 이런 4, 5단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데 무슨 애국심이야. 무슨 애국심이 나옵니까? 아, 진짜. 그런 것조차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월급 매겨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먹고 살지도 못하고, 메르스 같은 거에서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네. 그러면서 아니, 태극기 70일 달면 애국심이 생기냐고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면 애국심이 생깁니까? 이지라 노래 부르면 애국심이 생겨요? 그리고 안보 얘기 지금 우리가 가짜 안보 얘기를 갖다 하려고 해가지고 안보 얘기를 하는데 그 천안함 재단을 해체해달라고 그 천안함 유족들이 요구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자 천안함 재단에 4년 전에 예. 우리 해군병사 46명이 숨진 폭침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앞바다 그래서 국민들의 성금으로 천안함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성금이에요. 국민 성금이에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설립 4년 만에 일부 유족들이 차라리 재단을 해체해달라. 이건 왜? 있을 수 없다. 왜?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재단의 1년 예산 3억 8천만 원 가운데 8,400만 원만 주요 설립 목적인 추모 사업과 유가족 지원 등에 쓰였고 나머지 3억은? 그러니까 전체 예산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3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지금 아니, 상황은 모른다는 뭐냐? 거예요? 그렇죠. 진짜?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럼 어디 갔어?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지 지금. 재단의 임원이라고 하는 임원들이나 인간들은 뭐 인건비로 나가고 거기 행사나 나가고 더 황당한 얘기 말씀드릴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함대 앞바다 거기서 그 천안함이 이렇게 병사들이 46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막 어군 탐지기로 찾고 그러던 그럼요. 그거 했던. 예. 근데 여기가 훤히 보이는 바로 그 앞에 골프장을 만들었네. 누가? 해군이. 해군이? 그래서 유족들이 그 돈은 또 이 바다가 무슨 잠깐만. 바다냐. 그 돈은 또 무슨 돈으로 만든 거야? 모르지. 어디서 돈이 나서 세금이지 그게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 지키라고 하니까 그 아픔이 깃들어 있는 바다 앞에다 골프장을 지어? 그래서 골프장이 지어진다고 해서 유족이 눈물로 막았대요.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 당연하지. 우리 생떼 같은 자식들이 여기서 수장된 바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여기 골프장을 지을 생각을 하냐라고 했는데 결국 골프장이 지어졌고요. 예. 지금 골프장에서 이렇게 재단 측은 이제 해군본부가 군 골프장을 준회원 자격을 줘서 거기서 골프 친다 이 얘기입니다. 잠깐만. 그럼 재단 임원들은 예. 그 피눈물 나는 바다 앞에서 골프를 치고 있어? 치고 있어요. 재단 임원들이? 그럼요. 그게 재단 임원들이야? 재단 임원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어떻게 심장에 털이 나지 않고는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재단 임원들이 같이 가는 건 1년에 한 번일 겁니다. 이함대에 있는 골프장 때문에 천안함이 그렇게 폭침 사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 이함대에 있는 골프장 때문에 천안함이 그렇게 폭침 사고가 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정신머리가 빠졌으니까 당신들 말대로 북에 잠수정이 와서 쏴서 천안함에 폭침 당했다면은 경계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정신머리가 빠졌으니까 당한 거야.
이거는 이제 최요한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요. TV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사안을 얘기하는 것은 안보를 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고 안보 얘기만 나오면 천안함이 폭침이냐 아니냐 칼들이 대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던 분들이 이 피눈물 나는 앞바다에서 골프 치고 앉았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골프장 때문에 폭침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또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어저께 개봉을 했어요. 개봉하는 날 15만 명이 봐서 이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2등이 13만 4천이 든 소수 의견이었어요. 소수 의견. 뭐 소수 의견은 그 전날 개봉을 해서 그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둘의 차이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나. 그래서 뭐 1등 뭐 어쩌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서로가 좀 명구스러워. 근데 종편에서 왜 그래? 그런데 종편에서는 지금 연평해전이 1위를 하는 것이 마치 애국심이 고취되는 그런 현상인 양 그런 대서특필을 하면서 저도 사실 종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를 열심히 만든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영화 자체를 헐뜯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근데 그 영화의 리뷰들 올라오는 걸 보니까 대거 뭐 충돌이 또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대거 충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충들이 10점 만점을 다 때리니까 그 반대급부적으로 또 빵점들을 때리고 뭐 이래서 지금 평점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영화 만든 사람들이 진짜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죠. 사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민방위 교육대에서 무슨 교육용으로 틀자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연평해전을 봐야 애국자고 연평해전을 보지 않으면 무슨 애국자가 아니고 허지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다. 뭐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웃기고 있어. 또다시 이 영화 하나가 무슨 잣대가 되는 겁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가지고 싸움박질을 시키는 거야. 싸움박질을 시켜서 사람들이 정치라든지 현실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거기에만 매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진짜 안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안보 위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렇죠. 태극기 70일 건다고 해서 뭐 6.25 노래 튼다고 해서 그리고 뭐 그 무슨 재단 성금으로 만들고 그런 쇼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안보가 지켜져요? 육군 장성들은 군 장성들은 말이야, 배에 들어갈 그 부품들 갖고 빼돌리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재단 임원들은 피눈물 나는 그 바다에다가 골프장 짓고 거기서 골프 치고 앉았는데. 네, 맞아요. 그럼 진짜 안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제가 진짜 안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화끈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짜 안보는요, 전쟁을 막는 게 진짜 안보예요. 그렇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안보지. 그렇지. 아니,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승리 아닙니까? 당연하죠. 병법 중에서도 적을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게 최고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희 장군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도 돌려버렸잖아. 맞아. 그게 최고야. 진짜 안보는 전쟁을 막는 게 진짜 안보예요. 자, 지금처럼 종북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방공정신을 막 고치한다고 해서, 그게 안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간첩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정원이 만들었어요, 국정원이. 그런 국정원은 바로 종북이라니까? 오히려. 검찰하고 같이 만들었어, 왜? 검사도 검찰도. 증거 갖고 오라고 그랬다며. 맞아. 오히려 그게 종북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 민족화해 협력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막 북한에 들어가니까 북한도 어떻게 하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일각에서는 좀 더 오래 있었으면은 북한이 완전히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정권 망할 뻔했다라는 거야, 북한 정권이.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남과 북이 같이 이 화해 협력 분위기로 가는 것이 진짜 안보예요. 그거 누가 막았습니까? MB가 막았어요. 오이사 조치로. MB는 종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을 막는 것이 진짜 안보다. 거기서 이제 중간에 MB가 종북이다 이런 얘기는 최요한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와. 진짜 안보를 하자고 우리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예. 실제로 8.15를 기점으로 그럼요. 해가지고 예. 서로 오가고 또 서울시에서는 개성공단을 모델로 해가지고 새로운 공단을 하나 만들자. 그런데 그런 걸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주질 지금. 않아. 이야기를 북에 묻혀있는 지하 자원만 700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700조.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사실은 최고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어. 우리 위치에서 남북 화합만 잘 되면 예. 우리가 최우선권을 받으면서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간 예. 겁니다. 두 번째, 진짜 안보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남북이 서로 교류 협력하는 것이 진짜 안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어요. 우리 둘이 같이 그렇죠. 서로 짜지도 않는데 나왔잖아. 자, 말로만 통일대박. 제스처죠. 말로만 통일대박.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자, 오이사 조치 해제하고 교류 협력을 해야만 남과 북이 삽니다. 현재 상황은. 왜? 재벌이 갖고 있는 552조에 사내 유보금 투자할 데 없다면은 북에 투자하고 방금 김성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원외교. 자원외교. 우리 자원외교 하면서 거기서 하면 되잖아. 178조가 날아갔는데 그럼. 그 돈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만 있어도요. 그럼. 700조짜리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를 그냥 우리가 접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안 하지? 글쎄, 그러니까 그게 웃기다는 거야. 제가 사실은 자원외교의 일선에 뛰고 있는 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취재원의 실명을 밝힐 수가 없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오히려 자원외교를 할 때 불투명하고 안 될 것이 보이는데 더 돈을 준대요. 오. 그래서 자기는 인도네시아랑 해가지고 거의 다 모든 걸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돈을 안 주고 그걸 계속 죽이려고 하더래. 그래서 왜 그 이유로 그런다네? 살 것 뒷돈을 받으려고. 뒷돈. 완전 되는 곳에서는 뒷돈이 없어. 없으니까. 거래가 될 이유가 없거든. 그렇지. 거의 정상적인 쪽에서는 그 뒷돈이 잘 안 생기나. 근데 정말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곳 같은 데에 되게끔 하면서 이거 되게 하려니까 돈 줘봐. 뭐 그러면서 그걸 부풀려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가장 뒷돈이 없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사실은 남북 간의 경협입니다. 이건 맞아요. 뒷돈이라도 뭔가 좀 챙기고 이러려고 할 땐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깨끗한 거지.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풀릴 수 있는 길은 남북 경협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 하면요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세 번째로 자 진짜 안보, 정말 안보, 진짜 좋은 안보는 뭐냐면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입니다. 네. 맞죠? 그렇죠. 자,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을로 영원히 살 것 같아서 네.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해서 아예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응?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위험하고 세월호 때 한번 그렇게 당했는데 컨트롤 타워 없고 근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 또 컨트롤 타워 없고 서로 미루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런데 일이나 제대로 있나? 거기 계속 을로만 사니까 이민 가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차분히 얘기해 보면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기본이 충실하고 그리고 그럼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럼요. 그 서비스를 하고 왜냐하면 국가란 국민이니까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그 매슬로우가 말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럼요. 최소한 3단계까지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되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절로 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들어와.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대접을 받으니까 국가 브랜드가 생겨. 브랜드도 생기고. 그래서 그 브랜드 하에서 뭐 상품들이 날개도 친 듯이 나가서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되면은 세계의 열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예.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 수가 없어. 일본한테 이렇게 막 유리하게 미국이 모든 걸 맞아. 판을 짜잖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냥 끌려갔잖아. 끌려가는 정도야. 지금 완전히 무시당하는 게 야, 참 오바마 말이야. 진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무시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싶어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걸 세계 만방 가서 떠들 수 있을 때에야만 진짜 튼튼한 안보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따위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보가 지켜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이 설문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전쟁 나면은 그 전선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조사하는데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말로는 전쟁 나면 갈 거야. 그래놓고 이승만 전 대통령 뭘 했습니까? 나 너무 녹음해놓고 너무 일본에 가서 일본에 망명 정부 세우려고 그랬대요. 일본에 6만 명을 데려가서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그 신청까지 했었대. 전쟁이 벌어지고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럼 이게 뭐야? 이미 이전부터 그 생각했던 거 아니야? 이게 안 봅니까? 야 이게 무슨 건국 국부? 대통령? 국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정말. 진짜. 그래서 이때 에이, 생각나는 게 어떤 예. 생각이 나냐면 나 참 가슴이 아픈 게 문익환 목사님이 예. 그렇게 그땐 종북이라는 단어 없었구나. 빨갱이라는 욕 먹으면서 나중에 감옥에서 그런 욕 먹으면서 북을 다녀와서 정말 민족 화해에 대해서 정말 꿈을 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문익환 목사님 시인이에요, 시인. 예. 그래서 그 문익환 목사님의 시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자, 마무리하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 시를 읊어드릴 테니까 예. 우리 제작진 BMG 백그라운드 뮤직 쫙 깔아주세요. 자, 두 번째. 예. 정말 희한한 위기 대처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안보 위기 대처법을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6.25를 맞아서. 그런데 권력위기 대처법을 기상천외한 권력위기 대처법을 쓰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목도하셨습니다. 예. 거부권이에요. 아니 근데 한번 물어볼게. 예. 아니 이제 삼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예.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정부에서 일을 하고 사법부에서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나 그렇게 그렇죠. 배웠거든. 예.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예. 자기 권리라면서요. 예. 그럼 국회도 그러면 재의결하면 돼. 재의결하면 재의결시켜가지고 되잖아. 넘겨가지고 다시 받아라 그러면 그거는 거부권을 또 한 번 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해? 아니 새누리당에서 지금 뭐 벌써부터 우리의 그 여왕님의 심기를 불편해하지 않게 하려고 심기 그러고 경호하는 있잖아. 거야? 나는 진짜 요즘에 아주 기상천외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네. 방송에 나가서도 들은 얘기예요. 상대편 패널로 나오신 분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얘기를 하시면서 와우. 아니 그 힘을 실어줘야지 군주라고 하는 건 좌고우면하면 안 되고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저번에 아니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봤어. 지금 무슨 입헌군주제도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 입헌군주제도 저 일본에서 천황이 뭐 이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베 신조가 아무리 기고 날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도 아베 신조가 거기는 뭐 의원 내각제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딴 데로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더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이고 기본적으로 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3권이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현재 그 행정자치부 장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이죠. 정종석 장관 같은 경우가 네. 자기가 쓴 책에서 지금과 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까지 써놨다고 거기다. 파이팅! 그렇게 써놨어요. 맞아요. 자,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뭔가 봅시다. 예. 딴 게 없고요. 법을 국회가 만들어. 법을 국회 만들어. 그것도 헌법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심판을 누가 해요? 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죠. 심판을 하잖아.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이 독립된 기관으로 입법권을 조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위헌이다 그러면 다시 쓰레기가 돼버려. 다시 법이. 만들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당연하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해요? 견제와 감시를 하잖아요. 이런 관계 이해하시죠? 그러면 법률을 만드는 그런 그 대에서 법률을 던져주면 그 법률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시행령이죠. 네, 그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밑에 법률 밑에 시행령. 근데 이 시행령이 이번에 보셨지만 세월호 시행령 같은 거 보세요. 법률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지멋대로. 그러면 당연히 상위 법인 법률에서 먼저인 거죠. 시행령을 이건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제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럴 권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그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해나갈 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거예요. 자, 이 여기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시행령으로 난도질 당한 게 뭡니까? 4대강이에요. 맞아요. 4대강도 역시 법이 정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상위 법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돼 있는 법들 거기에서
최소한 며칠 이상 두고 환경 영향 평가하고 다 이런 게 정해져 있었어. 그걸 대통령 시행령으로 막 해가지고 막 법을 위반하면서 지금 녹조라떼 돼버렸잖아. 그래서 심각하지 결국. 않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왜 환경 영향 평가 제대로 안 했기 제대로 때문에요. 안 했어요 그때. 그런데 이런 식의 그 시행령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 국회법에서 참 그것도 되게 웃긴 건데요. 법에 입각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될 경우만 그때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그런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행령 중에서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시행령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시행령을 해당 법을 만든 상임위에서 네,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보는 거야. 검토를 해보고 야 요거 좀 문제가 있네. 개정하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요구. 근데 요구도 안 받아들여가지고 요청으로 바꿨어. 정의와 국회의장에 의해서 요청으로 바꿨어. 요청은 요구와 달라서 아무런 강제권이 없어요. 아무런 강제권이 없고 그냥 해준 거야. 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봐줘. 아니 나 그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지. 솔직히 다시 한번 봐줘. 그럼 봐주냐 그쪽에서? 행정부가 아니지, 봐주냐? 안 하지. 그렇게 안 그러니까 하지. 이런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거야. 법과 진짜. 시행령이 충돌된다라고 하는 걸 의회 기록 안에 예.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남기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모든 행정 업무가 마비가 된다고? 된다. 마비. 이거는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 국민을 대해서 이건 협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언사를 막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참혹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예. 생각이 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시행령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거부권 행사 이 난리를 칠까? 저는 어떤 생각이 하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지 잘못이잖아요. 자기 잘못이지. 예? 그래서 어디다가 책임을 떠넘기냐면은 국회에다가 국회에다가 떠넘기고 책임을 있는 거야. 떠넘기는 거야. 예. 그러면서 국회랑 싸우면서 나는 일을 한다. 국회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일을 한다. 일하는 척 하는 것이 바로 그 전략이다. 일하시는 분이 메르스가 그 확진 환자가 나온 다음에 그 며칠 후에 나타나셔갖고 국무회에서 메르스 13일. 얘기하셨습니까? 13일. 그게 일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척하는 거지. 척하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와 대통령이 일한다. 근데 국회가 발목 잡는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이 반성해야 돼요. 이거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청와대가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엉뚱한 데서만 일을 해요. 권력위기 대처법이 그런 게 아니에요. 권력의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낮은 자세로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듣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부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 개진을 하고 맞아요. 그것을 또 법제화해가지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네.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그때 시행령 같은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얘기를 듣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냐? 병원 가서 사과를 받아요? 자 어떤 식으로 권력 위기를 대처했는지 봅시다. 예. 자 맨 처음에 예. 그분이 하셨던 일은 처음에는 난 미국 갈래 그랬었어요. 미국 갈래? 나 그때 생각이 나.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야, 그렇지. 사실은. 미국 갈래. 워낙 그렇게. 권력 위기를 난리 대처하는 나니까. 법이 이 자리에 없으면 되는 겁니까? 그거 하려다가 안 됐어. 여론이 밀려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야? 아무런 환자도 발생하지 않고 아직까지 환자가 이송되지도 않는 국립의료원에 가가지고 국립의료원에 또 가서. 국립의료원 원장은 자기 꼬붕이야. 거의. 안명.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꼬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한테 있는데 가가지고 방호복 다 입고 있는 데서 3분 동안에 곽도 바꿔가면서 사진 찍으셨어요. 사진 찍었어요. 예. 사진으로 위기 대처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야? 병원장 병원 불러다가 가서, 병원 가서 병원장 불러다가 막 화를 내네. 혼내고 막 혼내고? 사과받고 90도로 절하고 막. 당신이 사과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당연하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논에 가서 물대포를 쏴. 재밌죠? 예. 물대포 페인 자국이 페인 V자로 V자로 남아있어요. 나왔더라. 아니, 그 V자로 남아. 남아있는 자국은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를 했어요. 맞아요. 물론, 그 메인 뉴스에서는 보도가 안 됐고, 스브스 카드 뉴스인가? 거기서, 그리고 또 미디어 미디어 몽고의 짝퉁 아닌가요? 근데 예. 그 논 있잖아요. 예. 죽은 논이래요. 이미 죽은 논이야. 예, 죽은 논이래요. 뭐가 저 농화 갔었거든요, 저도. 예. 농화 갔는데 그 정도 가면은요, 물 주지 않아요. 그냥 갈아엎습니다. 예? 그런 곳에 가가지고 물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언론들이 야 거기서 그거 한 게 물대포 쏜 거고 논 바닥이 채 적셔지지도 않았는데 살수차 뺐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소방사 가서 물 뿌리고 있어 거기서 죽은 논에. 죽은 논에. 이게 위기대처법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권력위기대처법이야. 이상한 얘기를 하죠. 우리로서는 한국어니까 예. 대충 알아듣는 소위 유체 이탈화법 또는 예. 안드로메다 화법이라고 하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하게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게 다 안 맞고요. 그리고 요즘 그래서 근해문학상까지 나왔다는 거. 예. 그 무슨 말인지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그런 근해문학상까지 나오는 그렇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그렇다는 예. 거죠. 그런데 저랑 같이 방송에 출연했던 분은 국가원수가 조롱받으면은 국가원수는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조롱받지 않으려면 조롱받을 짓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괜히 가가지고 죽은 논에다 물대포 쏘지 않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말 제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 그 도대체 어디서 배우셨는지 난 우리 동문이야. 아, 정말 서강대. 진짜 아니, 너무 쪽팔려. 이런 분이 근데 학점이 좋았어. 나는 서강대학교에 묻고 싶어요. 나는 왜 그렇게 졸업을 안 시켰냐? 나는 그거보다 공부 잘했던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학점을 안 줬지?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여기서 그러지 예. 마시고 그러면 안 되죠. 학교 가서. 예. 아니 근데 나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물대포 쏘는 상황까지 보면서 청와대에 있는 메시지 팀, 예. 응? 그리고 그 동선 만들고 이 팀들 싹 예.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아, 솔직히 무슨- 말해서. 자, 한 나라의 일국의 수장은요. 그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무게가 있어야 돼요.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드로메다 화법,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청와대 메시지 팀에서 정리해서 주고 대통령 거기에서 자기 철학에 담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청와대 메시지팀 갈아엎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야. 안 들으니까. 아니, 써도 못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소설이고요. 예. 근데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잘못 읽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은 뭐, 메르스 환자 처음에 확진자 수도 틀리시고. 아니, 새벽에 보면 18명인데 15명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노안이 오셔갖고 18명을 15으로 잘못 읽으신 5와 8이 좀 비슷해 근데 보여요. 그건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건 이해 안 돼. 옛날 얘기고. 아이고, 옛날이니까. 참. 근데 참 이런 건 하나 기억나는지 기억시켜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제로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법 개정안 공동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 그때 당시에 발의했을 때는 실제로 시행령을 강제적으로 바꾸게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하는. 조항까지도 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했죠. 요구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을,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그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면 강제적으로 그거를 바꾸게 하는, 국회에서 또 바꾸게 하는 그런 조항도 있었어요. 그거를 직접 같이 공동 발의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1999년도입니다. 예. 그런데 도대체 정권 시절에. 지금 뭘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위헌 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는데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역대 정부에서도 이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요, 행정부에서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공유했던 그런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얘기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째, 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강제권을 발동하도록 하자. 당연하죠. 둘째, 책임 총리에 의해서 그 많은 그 권한들을 분산시키도록 하자. 이양하고. 그리고 셋째, 국회의 실제 의회 권력들을 갖다 강화시켜서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에서부터 물론 이제 김대중 정권 때도 시도가 됐던 거지만 국회에 있는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까지 갈 수 있게 그러면 서로의 입장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소통의 통로들을 만들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들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법안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루에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좀 공부 좀 하세요, 좀. 저는 이번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뜯어보면서 이분이 진짜 민주주의를 모르시구나.
진짜 심각하다. 사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말로 어렸을 때 공주님으로 실제로 청와대에서 자랐고 24살 때 외국에 유학 갔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퍼스트레이디를 했기 때문에 그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요. 예. 외국 나가서 잠깐 공부하다가 돌아온 거 이 경험밖에 없지 실제로 민주주의를 체현한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다 갑자기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대구에 달성군에 네. 이렇게 보궐선거로 들어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작은 공주님으로 또 성장해버린 거예요. 네. 무슨 민주주의인 쥐뿔? 제가 이분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냐고 하는 걸 이번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요. 한번 이제 찾아봅시다. 보세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해석 통일된 법안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서로 다 찬성 반대 다 하는 거지. 아니 다 같이 찬성을 해서 도장을 찍어도 해석이 통일되는 법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령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 사안은요 헌법학자들 법학자들도 다 해석이 달라.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인용을 한다면서 심지어 어떤 농객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분 무슨 언론사 논설위원이라는 분도 아니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의 70% 가까이가 이게 위헌이라고 하니까 위헌이래. 말이 됩니까? 아니 법을 갖다 전공하는 사람들도 해석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해석이 다른 것이 민주주의예요. 당연하죠. 그런 해석이 다르지만 서로가 상황에 따라서 합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관철시키는 의견들이 있었을 때 그게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가는 그게 민주주의예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맞춰 가야지 민주주의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 나온다거나 혹은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민주주의가 뭔지는 좀 알고 나와야 돼. 그분들한테 좀 민주주의에 관련한 좀 시험을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쳐. 시험을 치게 해서 최소한 5.16 군사 쿠데타이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이런 거. 이거 혁명이라 그러면 그냥 민주주의 모르는 거야. 그렇지, 당연하지. 그리고 상권 분립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쓰게끔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따위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돼서도 안 돼요. 정부에 나와서도 안 돼. 고위공직자는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국무회의 아침에서 했던 발언들 전체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따져보면요 전체적인 이게 사고 방식이 하나의 틀 안에 들어가 있어. 소위 해서 전체주의라고 할까? 이렇게 집단주의랄까? 요 안에서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로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메르스 위기를 만든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 사람 그냥 연금도 그치? 일부야. 일부. 사적연금 이 관련된 부분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보건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일정한 전문적 견해에 의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리적으로 듣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토론해야 되잖아. 토론 문화가 있어야 돼. 그럼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우리 국무회의 가서 보세요. 정종섭 행정부 장관께서 참 그거 잘 말씀하셨대. 실제로 며칠 전에 그걸 얘기를 했어. 언론 인터뷰 남아있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무회의에서 받아 적고 있다는 거야. 받아 적고 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저는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심지어 야권의 진보적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사람이 대표였던 데에서 회의하는 걸 보면서 끔찍했던 적이 있어요. 토론 안 하는구나. 토론이 뭐야? 그냥 시달이야, 시달. 그걸 받아 적어야 돼. 회의가 모든 각 부서에서 회의 자료들을 갖다 다 갖고 온 다음에 그걸 갖고 발제한다? 아니, 자료들 냈는데 뭐 발제를 하냐? 글쎄, 거기서는 서로가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조율하는 토론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토론을 쫙 듣고 나서 마지막 대표자는 그래.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교실을 듣고 앉았어. 야, 이게 민주주의냐? 이걸 진보라고 하는 인간이 그 회의를 갖다 이끌어내냐? 야당에서도 이따위로 회의를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반성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관들이 그냥 그러니까 받아 적지 않으니까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다 받아 적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보세요. 뻔해요. 밑에서 전문가가 자료 올렸어. 보건부 장관은 그걸 취합해가지고 또 청와대에 올려. 근데 청와대 대면 보고도 못해. 얼굴 못 보잖아. 이 사람 국무회의에서나 본대잖아. 글쎄. 대면 보고도 못해. 그러니 결제가 떨어졌겠어요? 결제가 안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 이런 상황인데도 뭐요? 보건복지부 뭐 무슨 정부의 책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쇼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을 높은 사람이 지는 형태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었죠? 열띤 토론을 했었죠. 그래, 토론했었죠. 네. 서로 의견이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맨 끝에 딱 정리가 됐고. 네. 제가 김대중 정권 때도 기억이 나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 때도 네. 저 말석에 있는 막내한테도 말을 시키고 맨 끝에 정리를 해줬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몸에 체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에서 지시해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민주주의는 산명하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명 상달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네, 그런 구조가 없이 감히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제발 좀 정신 차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그 권력위기 대처법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위기가 대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컨텐츠들, 전문가들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된 정책들 내오면 모든 권력위기가 사라집니다. 제발 이런 말 듣고 있지도 않으실 테지만 제발 좀 우리끼리는 그래도 제발 우리끼리 뭐 좀 조그만 권력에다 잡게 될 때 제발 이따위로 하지 맙시다. 우리는 제대로 조정을 하면서 지금 하도록 시간이 합시다. 좀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자본의 위기대처법. 나 뭔지 알겠다. 예. 삼성 욕하려는 거지. 뭐 욕이라기보다 삼성에서도요. 네, 삼성에서도 보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이 하는 위기대처에는 박수를 쳐줬어요.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부진 그 사장 같은 경우는 19일 날 제주 신라호텔에 그 확진자가 들렀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영업정지를 바로 내렸어요. 그리고 폐쇄를 하고 나서 바로 원희룡 지사를 만나. 그래서 원희룡 지사에게 모든 것들을 협조하겠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대처를 하니까 신라호텔에 대한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가 다 올라가. 신라호텔은 믿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돼요. 그럼 멋있죠? 멋있다. 그런데 사실 속에서 다 모든 걸 알아서 이부진 대표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거기에는 참모들이 제대로 된 참모들이 있었구나. 그 참모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들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결정 났겠지. 그런데 같은 형제 남매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나중에 물론 사과를 했지만 굉장히 뒤늦게 사과를 했잖아요.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터졌잖아요.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원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장 크고 제일 좋은 병원에서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삼성그룹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가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근데 더 먼저 했어야 된다. 더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부와 그 회의, 삼성병원이 같이 회의를 하는 그 자리, 그때가 대정부 질문이었던가요? 그때 삼성에서 병원의 그 부장이 정부가 뚫린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그때 당시는 사실 병원장이 사과를 해도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때 병원장도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책임을 안 지는 태도를 보이고 브리핑을 할 때마다 마치 다른 병원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은 없고 우리는 잘했고 모든 걸 다 잘했는데 이런 자화자찬식의 사과 아닌 사과를 하다 보니까 위기 대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삼성병원이 폐쇄될 이런 상황까지 처해진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참 자본의 논리라는 것이 참 웃긴 게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사과를 하면서 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박근혜를 엿먹이는, 박근혜를 물먹이는 것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 잘못에 가려지고 오히려 박근혜한테 화살이 가는 이런 효과까지 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청와대나 행정부는
확실히 기업보다 못하구나. 삼성 못 따라한다. 그러니까 좀 보고 배워라.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 정도만 위기 대처를 해도요. 이 모양 이 꼴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거부권 행사하고 있었으니 아주 미치겠어요. 근데 정말. 그거 이 거부권 행사는 네. 어떤 거냐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사과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누가 나보고 사과하라 그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 예. 진짜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저지르게 되면 삼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매운동 벌어지고 나서 망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나마 이재용 회장은 사과를 하면서 막은 겁니다. 그것도 더불어서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대해서 울먹이는 모습을 그래요. 보이면서 맞아. 근데 그거는 가짜 같지 않았어. 진심이 있었어. 그 의료진 내가 참 이야기하기 좀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처제가 거기 의료진이에요. 예. 응급실에서 일했어. 근데 이제 이 아기 때문에 딴 데 있는데 워낙 그 의료진들 격리되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다 투입돼서 일하는데 3배, 4배 더 일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의료진들한테는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진심이 있다라면은 정말 그 좋은 일인데 문제는 네. 나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이재용 부회장이 선대했던 이병철, 할아버지 이병철, 아버지 이건희의 뒤를 이어서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장이죠. 예. 근데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무늬만 공익재단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재용 부회장은 분명히 그런 위기를 느낀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전에 그 했던 행보들을 보면 박근혜처럼 조금 더 버틴 수가 있었는데 네. 왜 이렇게 다급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적절한 시기에 사과를 했을까? 사실은 공격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으로 공격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그래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거 실제로 얘기 좀 해주세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삼성생명 공익재단에게 실질적인 포화를 열면서 삼성서울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까지 했어요. 공공병원으로.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 공격이거든요. 그렇지. 자,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따져보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병철 선대회장이 이 이사장자를 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건희 이건희 회장도 이 자리를 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건희가 후계자야라고 하는 걸 인지시켜준 게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그러니까 에버랜드의 그 대주주가 된, 네. 1등 주주가 된 것에도 일종의 사인이 있었지만, 에버랜드의 어떤 그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키워드고, 그렇죠. 삼성의 지향점과 미래 사업을 관철시키는 그런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있었어요. 상징성 있는 거구나. 굉장히 상징적이고 실제로 실 컨텐츠가 있어. 왜냐하면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아우르고 있는 게 삼성 그 병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약 연구소, 그다음에 의료 연구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여기서 원격 의료, 그리고 그다음에 제약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 그리고 미래 사업이네. 예, 미래 사업의 핵심, 신성장 동력들을 다 여기서 가지고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알짜배기예요. 알짜배기네 진짜로. 이 거기에 부분을 그 관장하는 곳에 이사장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적자라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승계를 하는 거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 이제 후계자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와 더불어서 그럼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보니까 이거 골 때린 게 뭔데? 처음에 삼성생명이 들어설 때도 구설수가 많았잖아요. 많죠. 대기업한테 금융사 비슷한 걸 주면 안 된다. 그치.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는 금상불량 이런 얘기 있으니까. 네. 딱 만들고 나서 첫 수익이 나자마자 이 수익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 이걸 만든 거예요. 잠깐만. 삼성생명에서 수익이 나서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만들었다는 거는 수익이 나는 거는 보험금이지. 보험금을 여기로 땡겼다는 거야? 그렇지. 자기들 사람들이 낸 보험금을 그렇죠. 여기로 땡겼다는 거야? 네.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네. 보험금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미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삼성생명 서울병원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최첨단 그 의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빵꾸가 나죠. 당연하죠. 빵꾸 난 걸 뭘로 메꿨느냐? 설마 삼성생명의 수익들로 메꿨어요.
그 다른 뭐 중공업이니 뭐 이런 데 나오는 중공업이 아니라 주로 삼성생명의 수익. 삼성생명의 수익으로 그거는 다 보험금이잖아. 그러니까 내 목숨을 지켜달라고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서민들의 돈으로 적자들을 다 메꿔 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자본이 2조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알기로는 계열사의 기부금으로 삼성생명병원에 적자를 또 메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기부금들은 객출을 한 거죠. 계열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으로 메꾸다가 안 될 만큼 빵꾸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엄청난 빵꾸들이 났어요.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도 그 하나에서만 막 1년에 100몇억 막 빵꾸 나고 이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엔 진짜 더 끔찍해. 이번에 빵꾸 날 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부금으로 각 계열사에 기부금 내면 그거 세금 면제되잖아. 면제되죠. 공익재단이니까 여기는 세테크도 되는 거네. 세테크도 되죠. 야 미치겠다. 자 보세요. 얼마나 참 꼼꼼하고 재미나게 하고 대단한데? 있나. 남의 돈 갖고 일단 공익재단을 만들어요. 남의 돈 갖고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이 공익재단이 의료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소유하게 만들어. 뭐 착한 일 하는 것처럼 칭찬도 받겠다. 그렇죠. 실제로 이 공익재단은 공익적인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10%도 안 써. 어린이집하고 뭐 한다고. 예, 그런 거는 거의 10%도 안 들어가. 그래서 그리고 별로 나머지 90% 정도를 다 수익 사업에 써. 그 수익 사업이 전부 뭐 의료, 민영화 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야. 그리고 이제 삼성 서울생명 이런 데다 다 써. 그러면서 거기서 빵꾸 나면 또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 해결하는데 기부금은 다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한 거니까 면세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공익재단 하나를 놓고 얼마나 알뜰하게 자기네들 돈으로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공공의 재단으로 진짜 제대로 말 그대로의 공공재단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좋겠다. 한 3천여 병상이 공공병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의료원이 이번에 빵꾸 난 게 진짜 어쩜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리냐. 진짜로. 증여세 면제용으로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파킹하고 있는, 그 주식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만. 주식 파킹. 네, 그것만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그러니까 공익재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업이. 이런 그 사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재단이라서 항상 적자한테만 이사장제를 맡기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생명 공익재단으로 공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야, 자본은 그렇게 위기를 대처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대처 능력에서 꼼꼼한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똑똑하다. 볼 수가 있죠.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에서 배우자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우리 정부들도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보험금 가지고 이렇게 공익재단으로 돌리고 뭐 세테크하고 이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또 참 재미난 것은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편법들이 가능하게 된 그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와 감사들은 정부 요직을 갖췄거나 친정부 성향의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하세요. 맞다. 9명 중에 6명이 이런 데 오셨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 주변을 언저리 돌아다니면서 빨대 꽂고 계시던 그런 분들이 여기에도 와 계시네. 근데 이분은 또 서로 여기에 와 있으면 또 윈윈 해주잖아. 그렇지. 서로 적당히 눈 감아주게끔 하고 교각이 되어지지. 일종의 전관예우가 여기서도 있다. 그렇구나.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해주고 대신 이런 걸 막아주고. 우리처럼 이제 언론에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안 모셔가나? 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위기 대처를 하는 세 경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제대로 위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손부터 잘 씻으시고요. 손 잘 씻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 우리 소중한 아이들 안아줄 때 손 잘 씻고 안아주는 그런 위기 대처법이라도 정확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아까 광고해 드린 대로 고 문익환 목사님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위기를 넘어서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최유한 평론가가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낭낭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전체 다는 너무 길어서 안 되고요. 오늘은 6.25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슬픈 날이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익환 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에서 여기 해당하는 부분만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익환 꿈을 비는 마음.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결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외다.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맛있는 수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